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함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만이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미 지난 3년간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 상하이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 또한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줬다. 일정 부분 가계소득도 늘어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3대 축으로 이루어진 소득주도 성장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줄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한 지난 3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요. 주요 정책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일 겁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도 있었고 시간을 두고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 또 과제를 살펴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 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최일구의 정말 진행 맡은 지가 작년 9월부터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선배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1960년 네. 갑장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저도요. 환갑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같이 똑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79학번이시고 동갑이라서 반갑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석사 박사 다 하시고 뭐 평생 공부만 하셨나 봐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도 똑같은 평범한 예. 시민입니다. 네. 자, 소득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이신데 월급 같은 거는 받으십니까? 월급은요, 네. 저희 본 직장인 대학에서 나오고요. 부경대학교. 예, 예.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뭐 일종의 자원봉사, 그래요? 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월급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뭐 나눌 이야기들이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 참 어렵다는 일단 선입견이 있는데 좀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 이런 생각하시고 좀 예. 차근차근하게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 특위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위원회는 18년 9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네. 2018년. 예, 2018년 대통령님께서 일종의 특명을 내리셨어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핵심 정책이죠.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단단히 그려라. 그리고 빈틈이 있는지 네. 확인하고 빈틈이 있으면 메우라라는 그와 같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이고요. 네. 어디 있어요? 지금은 광화문 청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정부 종합청사 맞은편에. 예. 그 밑에 그럼 직원들도 계십니까? 직원들은 저희들은 지금 한지붕 세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박사님들, 예. 연구위원으로 와 계시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의 전문위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뭡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성장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성공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이 경제 불균형, 그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또 노동시장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균형, 양극화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것과 같은 인식. 뭐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예. 소득주 성장 정책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책은 이제 뭐 낙수 효과라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그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뭐 많이 못 봤던 걸로 좀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 그동안 뭐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실 테지만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 수출이 잘 돼도 예전에는 중소기업에 일감이 많이 생겼고 또 우리 서민들한테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보시면은 해외 생산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수출품 속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이나 소재들 중에서 외국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낙수 효과가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과거와는 좀 다른 그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 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게 나왔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장님이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반자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제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도 여러 국내외 전문가분들, 특히 해외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의 해외 스카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식으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보탬을 했다.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우리 사회의 1대 99 이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하는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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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던 걸까요? 그 언론이나 일부 경제학자들 경우에 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뚱맞은 개념이고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좀 바뀌었나요?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네. 경제학 생뚱맞다. 교과서에 안 나온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도 경제학 강의를 한 30년 이상 해왔는데 경제원론에 분명히 나와 아,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경제학 원론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되겠네요. 가게가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네. 뭐 가계에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잘 될 것이고요. 소비가 잘 되면은 덩달아 제품이 잘 팔리니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네. 라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개념과 원리가 경제학 책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경제학 보시면 책에서 본 되겠고요.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요. 예,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딱딱한 경제학 얘기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예. 사례를 들어서 해주시면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소주성 처음에 이 줄임말이잖아요. 네네. 솔직히 소주성 소주로 만든 성? 뭐 맥주성, 막걸리성 그런 거 왜 없지 뭐. 예.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어떤 개념 네. 들어봤고요.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바로 소득주도 성장 이코르 최저임금 인상. 그죠? 가계소득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진짜 이게 다 전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관련돼서 실제로 들여다보고 있는 정책 가지수는요. 45개 오. 정책 이 과제가 최저임금 인상 요것만이 아니다. 그쵸. 예. 그 과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관련되는 부처가 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뭐 복지부, 국토부, 중소기업부, 산업부, 금융위, 뭐 교육부 다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네.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소득주 성장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5분의 1 가량 됩니다. 그래서 한 100조 가량이 네. 이 소득주 성장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워낙 이제 복지 분야인가요? 복지 분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그리고 네. 고용 안전망, 그리고 인력 개발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 훈련, 그다음에 뭐 평생 교육 뭐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들 어떻게 하면 자영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렇게 따지면은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도 많이 늘어난 거 그렇죠. 그런 예.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우리가 문케어라고 알려져 있는 건강보장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네.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뭐 최저임금 인상 요게 하나가 아니고 네. 45개 분야에서 네. 다방면에 걸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일종의 이렇게 나눠 보면은요. 크게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죠. 일자리 그렇죠. 관련 정책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 중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자영업이니까 자영업의 매출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뭐 지역의 상품권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일종의 지역 화폐 이런 것들 발행을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비용을 줄여주는 일들. 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그다음 임대료를 떨어뜨려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중요하게 가계 소득을 늘리기라는 정책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국가 재난 그렇죠. 기금 같은 경우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소비도 늘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그 성과를 누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걸 지역 화폐로 발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주성 특위가 이제 광화문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각 부처에서 공무원이나 박사들도 모여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매일같이 뭔가 미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십니까?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위원회에서 상주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분들을 모셔야 되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위의 위원분들은 이제 각계의 이해 당사자이신 분들, 뭐 노동자 대표, 자영업 대표분, 그 다음에 경영계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분들,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시로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한 번씩 대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네. 한 번씩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특위라는 거를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간판만 걸어 놓은 거 아닐까. 네. 일들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네. 항상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뭐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사실 한 2달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웠고요. 저희들도 회의 개최가 어려워서 그래서 뭐 저희들도 요번에 새로운 장비를 하나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영상 회의 이런 거 화상회의. 화상회의. 예, 한 80만 원 들여가지고요. 월급도 못 받으시는데 돈을 많이 쓰셨겠습니까? 뭐 그거는 제 사비로 드린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주목받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일자리 부문에 있어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까지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물론 청년 고용률까지 개선된 상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은 물론 일자리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져온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자, 그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성과를 한번 네.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고용이 악화된 거 아니냐 오히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일 논란이 많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초기라고 말씀드리면 2018년 초기입니다. 네. 그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자리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아마 우려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8년 그리고 작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 쭉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을 줄이는 네. 그와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았다. 별로 없었다. 아니 지금 예. 특위위원장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결론은 그렇고요. 다만 일부 업종에서 특히 일부 업종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큰 우리 자영업 중에서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런 일부 업종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경제 전체를 보고는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용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택가에 있는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바하던 친구를 안 쓰고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장이 직접 또 일도 하고 뭐 그런 네네. 사례가 그런 있기는 사례들은 계속 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고용을 악화시킨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근로시간이 좀 줄어드는 측면들은 여러 이제 학자분들 전문가에게는 근로시간이 좀 줄었다. 네. 예,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소주성 이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공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부작용이 이를테면은 뭐 편의점 같은 데 있었다고 하면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최저임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 보시다시피 우리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속도 조절할 거는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 네. 뭐 그런 정부의 입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3년 동안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소주성 정책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게 있다고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동안 경기가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19 위기까지 터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의 어려움들을 덜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 중에서 힘드신 분들, 특히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속에서 특히 이번에 진짜 아주 직격탄을 많이 맞으신 걸로
코로나19.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아쉽고요. 또 하나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가계 소득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예. 물론 이제 이게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계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실제로 뭐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이런 거로 넘어가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동안 수출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이런 것들이 하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네. 요번의 위기는 지금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 위기만큼은 명확하게 조기에 극복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세계에 앞서 나가는 그와 같은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걸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저 생각으로는 코로나19가 뭐 우리 몇 번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가까이에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우리 또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IMF 경제 위기가 네. 있었고요. 97, 8년.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은 요번의 위기는 지금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IMF 경제 위기 이 정도에 필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경제 각 부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영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 있다.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우리 예전을 기억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중요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 특히 IMF 경제 위기를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에 우리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예전의 기억들이 사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대량의 실업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그동안 쌓아놨던 인적 자산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리해고 과정에서 또 노사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까지 가졌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지상 명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거. 네. 이게 최대의 과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생계난을 겪지 않도록 하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게 최대의 과제다. 사회 안전망.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속에서 또 휴직자가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휴직자가 많이 나온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일이 바빠서 교육을 못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직업 훈련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들을 가지게 해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종의 뭐랄까요, 사람이 튼튼한 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네. 피부에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최근 내수에 네. 다소간의 활력을 이제 주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향후 기본소득제도 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아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그 중앙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도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도지사. 그렇죠. 예.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전남에 가게 되면은 농민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 네. 소득이라고 볼 수 그 있을 위원장님, 그 예. 기본소득제, 예. 그 뭐 기사나 또 뭐 TV 뉴스나 토론회 이런 거 보면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그 특정 연령 혹은 특정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전 국민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을 안 해도 그렇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깐난애기든 할아버지든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의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 이번에 받은 정부 재난기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무조건성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회성은 기본소득으로 볼 수가 없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일종의 소득. 그래서 사실 이 기본소득 그 자체는 우리 통상적인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지 정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고.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요 단위 자체는 뭐 아주 소규모 단위로 실험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기본소득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중앙정부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도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번에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제도가 빈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비어있는 그리고 너무 허술한 이 고용안전망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거가 그야말로 시급한 과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재난기금 충전 포인트로 체크카드로 받아서 써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뭐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만 냈지 납세가 이제 국민의 의무니까.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납세자 대접받는 그런 기분도 들고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요. 최근에 저희 농민단체 분들 좀 만났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민분들은 그 세금이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금 내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세금 낸 만큼 되돌려 주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더 많이 주지 않느냐. 그런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취업자가 2,700만인데 그중에 딱 절반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고용보험 밖에서 사실상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 이번에 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프리랜서라든가 연극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이 아젠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 필요성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요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감한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이 우리 취업자가 2,700만인데 예. 그중에 딱 절반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다 고용보험 밖에서 사실상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모든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를 하신 거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2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단계로는 고용주가 명확한 사용자가 명확한 분들. 그래서 예술가 이번에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특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특고라고 이야기하는 특수고용 그러니까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라면은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니까 그렇죠.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대리 기사 그쵸. 하시고 예, 그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예술인만 통과가 되어서 좀 진짜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대에 최우선으로 이분들이 먼저 고용보험 가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네.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재원 마련이 네.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3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네. 거의 전시 체제에 준하는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또 이제 이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별도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용 일자리 안정자금을 드렸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시면은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이런 종업원들의 네네.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음식점 사장님의 그쵸. 예. 밑에 종업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을 예, 지원해 드리는 네. 것이겠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 부분이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못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 앞으로 지금 최저임금은 지금 올해부터 이미 많이 낮춰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서 그동안 혜택이 적었던 고용주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걸 전환한다라면 네. 우리 그동안 있던 자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다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고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세수 증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내가 세금을 내 가지고 그 혜택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기금 예. 받으시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게 만약에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세수 확보하는 데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빨리 뭐 정부의 돈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 네.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위기 극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국민들도 나름대로 이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잘 아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3차 추경이 한 3, 40조 규모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던데 결국에는 정부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 네. 그것이 뭐 41%라 OECD 국가 내에서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뭐 거의 가장 최상위 그룹에 네. 있습니다. 독일 그리고 호주와 함께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요번에 우리 그 선진 국가들을 쭉 보시면은요. 지금 요번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도 더 많이 쓰지 월등하게 않습니까? 더 많이 썼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재정을 적게 쓴 나라 중에 예.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빨리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체계를 상대적으로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 저하폭도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가장 많이 방어를 잘한 국가로 네. IMF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이 목표가 뭐 방향성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요. 사실 우리 과연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님 일심으로 돼서 이번 위기만큼은 명확하게 조기에 극복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세계에 앞서 나가는 그와 같은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걸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나깨나 또 학교에 가서 또 강의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부경대 가서. 예. 평일날은 서울에 오셔가지고 한국 경제 때문에 골 싸매시고 계시고. 네. 네, 계속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의 성과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